이제부터는요, 마지막인데요.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초등학교 교실에는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부모님들께 소개하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있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봤던 많은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라면, 우리 아이가 제가 소개해드리는 아이와 같다면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또는 자녀의 일상을 떠올리며 우리 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아이입니다. 이 아이 마음은 어떨까요? 이 아이는요, 하루 종일 혼자 있어요. 학교에 오면. 수업 시간에도 발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친구와 선생님이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은 율동과 노래 많이 하지요. 따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제법 잘합니다. 쓰기도 그렇고 그리기도 그렇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아이가 이럴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지요. 네. 이 아이 마음 속은 어떨까요? 네, 이 아이는요, 자기 표현이 어려운 거예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입 밖으로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다른 친구들한테 관심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다가가는 것 또는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처음에 친구들은 이 아이한테 와서 말도 시켜요. 다가가기도 해요. 하지만 매번 문을 두드렸는데 거절당하는 아이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친구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용히 교실에 가만히 앉아 있고 자기 할 일은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가 좀 걱정스럽기는 해요. 아이들하고 상호작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학습에 전혀 어려움이 없어서요. 그래서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런 아이가 관찰이 된다 하더라도 부모님께 이런 사항을 솔직하게 전달을 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선생님들도 부모님들께 무엇인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말 안 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우리 아이가 이러면 되게 걱정인데요? 그래서 만약 우리 아이가 이렇다면 저는 이 상황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신다면 3월에 학부모 상담을 하실 때 가서 말씀을 꼭 하세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면 좋냐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학교에서 땡땡이를 관찰한 어떤 것이든 제가 공유를 해주신다면 그 내용을 듣고 우리 아이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걱정거리라도, 작은 내용이라도 혹시라도 관찰이 되시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먼저 해주시면 선생님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바로 연락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소통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아이입니다. 이상한데요, 강사님? 앞에 있는 학생과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라고 싶으시지요? 그런가요? 아니지요. 마지막이 다르지요. 이 아이가 자기 표현 안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예 못합니다. 쓰기 안 되고요. 네, 그리기도 어렵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당연히 앞에 아이하고는 다릅니다. 이 아이는요, 어려워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선생님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친구들은 모두 잘하는데 본인만 잘 못한다고 생각하기가 쉽고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친구를 조금씩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도와주고는 싶은데 수업 시간 이후에 지속적인 노력이 또 필요하고 다른 학생과 속도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 되게 곤란해 하십니다. 이 아이는 왜 그럴까요? 100%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아이들 중에는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흔히 부모님들께서 아시는 지능검사라고 하는 검사지요. 데이터를 보시면 14% 정도의 학생들이 경계성 지능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성 지능은요, 지적 장애하고는 다르고요. 학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수준의 지능을 가졌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꽤 많잖아요. 100명 중에 14명이면 50명 중에 7명. 학급당 3명 정도의 아이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제 경험치로 볼 때 물론 어디 지역이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요즘은요 학급당 3명에서 5명 정도 아이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본인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아이를 제가 가르쳐 봤더니 이게 평균의 속도로 학습이 되지 않네 라는 걱정이 되신다면 꼭 초등학교에 가셔서 지능검사를 해보시라고 제안해 드립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도요, 알아야 이 아이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혹 선생님들 중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이를 도와주고 싶은 선생님들은요, 부모님 상담 시간에 부모님께 제안을 할 수도 있어요. 어머님, 땡땡이가 혹시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니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다행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무료로 검사를 지원해주고 있으니 혹 우리 아이가 걱정이 되신다면 선생님께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 검사 결과가 나왔지요? 부모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요즘 선행학습 문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아이에게는 선행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학원을 보내면 되나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아이는 학원에서 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거든요. 부모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아이가 학교에서 다음날 할 내용, 최소한 한 단원 정도 아니면 일주일에 앞선 내용을 가정에서 미리 아이들과 공부하십시오. 그러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학교 가서 선생님이 하는 말을 알아들 수가 있고요. 알아들어서 본인이 본인의 역량으로 무엇을 해낼 수 있다는 성취를 맛봐야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요,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자기 효능감을 떨어뜨리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학습 성취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게 의심된다, 부모님의 역할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번째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왜 그럴까요? 제자리에 앉아있지 못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교실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고요. 자신의 말만 하고요. 다른 사람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저희 아이가 그럴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 아이일 것 같아요.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요. 아이들마다 물론 다르긴 하지만 남자아이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행동을 조절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힘들고요. 눈에 띄는 모든 것이 궁금하고요. 한 가지를 오랫동안 하는 것은 정말 이 아이들한테는 힘든 일이고요. 무엇을 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아예 생각을 못해요. 일부러 규칙을 어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름을 너무 많이 불러요. 땡땡아, 땡땡아, 가만히 있어야지. 땡땡아, 여기 봐야지. 땡땡아,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 아이는 친구들이 너무 좋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지요? 네, 이 아이는요, ADHD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ADHD는 생각보다 많아요. 네, 교실에 되게 많고요. 아까 데이터에서도 보셨다시피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유치원 아이들의 숫자의 거의 8배가 진단을 받았잖아요. ADHD 진단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났던 많은 ADHD 아이들 중에 약을 먹어서 도움이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본인이 조절을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스스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학교에 적응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면 아이가 굉장히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째 아이예요. 좀 전에 봤던 아이하고 똑같지 않나요? 한번 살펴보실래요? 똑같지 않지요. 네, 4번째까지는 특성이 비슷한데 마지막이 다릅니다. 자꾸 화를 내고요. 친구와 갈등이 자꾸 생깁니다. 네, 이런 아이 있습니다. 한 학급에 몇 명이나 되나요?
이게 학군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한두 명은 꼭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꽤 강도가 심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왜 그럴까요? 네. 자꾸 화가 납니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 내가 하면 친구들이 짜증을 낸다고 생각하고요. 선생님은 나한테만 뭐라고 한다라고 하고요. 친구들이 나만 싫어한다고 느끼기가 쉽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더 화가 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친구들을 때리고 물건을 집어 던지게 되지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은 아이의 어려움이 학급의 어려움으로 전이가 되는 경우잖아요. 이 아이만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 선생님도 지켜봐주고, 네, 이런 과정이 조금 더 많이 있을 텐데, 이게 다른 아이들의 피해로 이어지다 보니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를 사실 넘어서게 되는 경우라, 아마 우리 자녀가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 학교에서 전화를 많이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선생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다른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또 다양한 연락들이 옵니다. 네, 땡땡이 때문에 우리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땡땡이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어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의 물론 도움을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사실 이 아이들은요. 틀림없이 유치원 다닐 때부터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이라는 공간은 학교보다 규범 이런 것들이 약하지요. 그래서 많이 이 아이를 배려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혼자 무엇인가 활동을 하게 용인해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아이가 잘 지내다가 초등학교에서 이 아이만 따로 무엇을 고려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에 오면 내재해 있던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아이가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되게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더라고요. 지속적인 상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꾸준히 부모가 달라져야 하는데 이 아이를 바꿀 수 있는 건 부모의 양육 태도입니다. 부모가 양육 태도를 바꾸지 않고 이 아이를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학교에서 호소를 한다 그러면 정말로 부모님께서 나의 양육 태도를 바꿔야 우리 아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 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어떨까요? 글을 읽는 게 너무 어려워요. 글자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요. 책을 읽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수, 덧셈, 뺄셈은 제법 하는데 문장제 문제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듣고 쓰기를 하면 자꾸 틀려요. 듣고 쓰기는 부모님께서 알고 계시는 받아쓰기예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런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아이는요, 사실은요, 점점 모르는 게 많아져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친구들 앞에서 소리내어 글을 읽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잘 못하니까. 그리고 저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예요. 스스로를 낙인시킵니다. 듣고 쓰기를 연습하기 싫어요. 왜 자꾸 틀리니까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매우 부러워요. 그리고 선생님이 질문을 할까봐 두렵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물론 아이마다 학습의 속도는 다릅니다. 예,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런 경우입니다. 1번에서 18번까지 있는 질문지는요. 난독일까? 즉 난독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도구고요. 오른쪽 1번에서 16번까지에 있는 도구는요. 난산에 대한 측정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난독은요.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5%에서 15%지요. 네, 우리 아이가 혹시 한글을 그렇게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한글 해득이 안 돼요 라고 하신다면 난독일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난독인 아이인데 계속 가르치고 받아쓰기 하고 이런 방법으로 아이를 지도했다. 어려움 극복 못합니다. 난독인 아이는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으로 지도를 해야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요,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난독이나 난산 진단을 받아서 한 2년 정도 이 아이를 지도를 따로 하면은요, 5학년 정도 되면 큰 차이가 없이 성장을 합니다. 네, 중요한 건 조기에 발견해서 프로그램을 아이한테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한번 검사해 보세요 라고 제안을 하면 감사합니다 하시고 검사하시길 바랍니다. 다행히 서울시 교육청에서 난독 검사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면.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께서 혹시 모르니 검사해 보세요 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검사해 보시고 그 이후 판정을 받았다면 이 아이의 적절한 프로그램을 2년 이상 꾸준히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아이인데요. 너무 자주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친구들이 나랑은 안 놀아요. 친구들이 거짓말쟁이라고 놀려요. 선생님이 자꾸 여러 번 땡땡아 이거 했니? 땡땡아 그랬니? 안 했니? 확인해요. 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아이지요. 이 아이는 왜 그럴까요? 이 아이는요.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요. 왜냐하면 때로는 그 거짓말을 통해 친구들이 본인한테 관심을 가져주거든요. 그리고 한 번 거짓말을 하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게 돼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거짓말이 튀어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어른한테 하는 거짓말은 혼나는 게 무서워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요. 처음에 그냥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고치기 어렵거든요. 제가 수업을 할 때 저는 1, 2학년은 놀이 중심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놀이를 하다 보면 아이들끼리 부딪히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놀이를 하다가 A라는 아이가 B 아이를 때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B 아이가 크게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일단은 놀이를 종료했죠. 끝나고 A라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땡땡아, 왜 B라는 아이를 때렸어? 라고 물었더니 A라는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주 당연하게 당당하게 안 때렸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이 왔죠. 이 아이는 거짓말이 학습이 되었구나.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했던 게 그런 경험이 있었던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땡땡아 어떡하지? 선생님이 너가 B를 때리는 걸 보았는데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는 안 때렸는데 억울하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구나. 선생님이 하는 말을 너가 듣지 않으니 선생님은 부모님과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너의 가장 중요한 양육자는 부모님이시라서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부모님께 전화를 드릴 거야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때렸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럼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했니? 혹시 예전에도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아닌 것처럼 했던 경험이 있니? 그랬더니 본인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조심스럽게 담임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이 아이에 대해서. 교실에서 혹시 이런 상황이 많이 있나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친구들이 땡땡이가 이랬어요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땡땡이는 아니에요 라고 했던 상황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입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했다고 단언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이 아이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를 학습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신다면 꼭 지혜롭게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자폐 스펙트럼 아이 꽤 많고요. 선택적 한목증을 가진 아이도 있고요. 틱도 꽤 있습니다. 아쉽게 적대적 반항 장애 아이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아이 반에 이런 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분이 학교에 갔는데 이런 어려움을 가진 아이 때문에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움이 생긴다 할 때는 담임선생님과 꼭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틱 중에 음성 틱 같은 경우는요. 뭐가 어렵냐면요.
음성 튀긴 거를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 제 소리 계속 내요. 선생님 제 때문에 불편해요.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되게 곤란한 게 뭐냐면요. 이걸 어떻게 아이들한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틱 증상이 있는데 그게 음성틱이다 아니면 눈에 도드러지는 틱이다 할 때는요. 담임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이러이러한 틱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아이를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에 대해서 저희 아이 없을 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알아요. 아, 땡땡이는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럼 땡땡이를 도와주려면 땡땡이를 지적하거나 땡땡이를 바라보거나 하면 안 되겠구나를 아이들이 학습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땡땡이를 도와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갖는 어려움을 감추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아이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는 게 훨씬 더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사실. 소통하지 않으면요. 공격을 서로 하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겠지요. 소통을 해야 수용을 하게 되고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잘 소통하시고요.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잘 소통을 하셔야 우리 아이가 긍정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아이 중에 언어 지연이 있었던 아이가 있어요. 4학년인데요. 제가 4학년 담임을 할 때 한 3명 정도가 아이들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셋이. 그런데 이 아이들의 대체 관계의 어려움의 원인은 뭘까를 추적 해봤더니 이 3명 다 공통적으로 2학년까지 언어 지연이 있었던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예, 2학년까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4학년이 돼서는 언어 지원 문제가 전혀 없이 해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1, 2학년 때 발달했어야 되는 사회성 발달이 누락된 겁니다. 관계 맺기는 기본적으로 언어로 하다 보니 이 아이들이 언어 지연이 있어서 아이들하고 관계 맺기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어려움이 나중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4학년이 돼서도 관계 맺기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예정인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마다 발달 속도가 다른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나 혹시 우리 아이가 언어 지연으로 1, 2년 고생을 한다 하면은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 아빠도 언어를 늦게 뗐어요. 저도 한글을 늦게 뗐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네, 사회성 발달과 학습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어 지연이 지속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언어 지연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이 아이가 학습이나 사회성 발달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신체적 발달 지연의 아이도 되게 독특한 케이스였는데 요즘은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4학년인데 줄넘기를 못해요. 줄넘기를 능숙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두 발 뛰기로 한 번, 두 번을 넘는 게 어려운 아이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왜? 그래서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런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어머니 땡땡이는요 지금 줄넘기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4학년 때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들을 익혀야 됩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해줄 수가 없고요. 부모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마다 아이하고 30분씩 줄넘기 하시고요. 주말에는 30분씩 주말에는 무슨 운동을 해주세요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요. 이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선생님 말씀 알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시더니 일주일 해보시더니 아이를 학원을 보내더라고요. 이 아이가 학원을 잘 다녀서 극복을 했을까요? 아니요. 이 아이는 지금 학원에 가서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체적 발달이 왜 중요한가요? 초등학교 3학년 이후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팀 경쟁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팀 경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운동장 한가운데 그냥 서 있어요. 팀 경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납니다. 그래서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는 신체적 발달을 잘 살펴보시고 발달 속도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학교는요, 건강한 성인이 되는 과정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특성의 학생들과 선생님을 만나고요. 이 안에는 잘 적응하는 아이 또는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관계를 배우고요. 예절, 규범 또는 말하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표현 방법 등을 배우는 게 학교입니다. 집에서 할 수 없는 팀워크를 배우는 곳이기도 하죠. 공동체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배우는 곳이고요. 아이들은 이 곳에서 도전하고 또는 포기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님이 되어주세요. 자녀와 잘 소통하세요. 사랑과 관심은요,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아이들한테 부모님들이 너희를 사랑하는 거 너무 잘 알지?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할까요? 반 이상이요, 몰라요 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표현을 안 하세요. 표현을 해야 알거든요. 좋은 모범이 꼭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걸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녀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요. 균형과 일관성을 유지해 주세요. 특히 일관성이요. 어떨 때는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이 화를 안 냈는데 오늘은 똑같이 했는데 부모님이 화를 내거든요.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자기 돌봄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한테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가 바로 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완벽주의 부모님들을 위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아마 완벽주의 부모님들이실 것 같고요. 10번 중 5번만 잘해도 괜찮은 부모입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데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렸지요. 자기 자신을 남들보다 더 가혹한 잣대로 비판하지는 마세요. 우리는 잘할 때보다 잘못할 때 더 성장을 합니다. 실수는 삶의 일부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차분히 아이의 감정을 들어주시고 현재를 만끽하세요. 조부모가 너그러운 것은 시간의 힘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미래를 너무 걱정해서 현재를 놓치시는 오류를 범하지는 마세요. 아이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요.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부모가 아니라 학부모이세요. 학부모는 다릅니다. 학부모는요, 가정과 학교와 선생님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꼭 잘 소통하시고 잘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면요, 에너지만 낭비하게 되겠죠. 아이의 기질은 바꿀 수 없어요. 네. 그거를 바꾸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거는 타고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를 잘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나의 영향력의 원 안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꼭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랑 같이요? 꼭 주 양육자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 양육자의 방향이 다르면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기 어렵습니다. 꼭 주 양육자가 함께 하셔서 오늘 영향력의 원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할지를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자녀 교육을 응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도 고등학교, 올해 대학을 간 아이와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아이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다르다는 것을, 다르게 키워야 한다는 것을 초등학교 4학년 정도에 알았던 것 같아요. 저희 첫째 아이를 키웠던 방식으로 둘째 아이를 키워보니 둘째 아이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정도부터는 둘째 아이를 키우는 태도를 제가 바꿨습니다. 즉 첫째 아이한테 했던 거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이와 좀 편안해졌습니다. 저희 아이는
둘째 아이는 첫째 아이하고 다르게 되게 까다로웠거든요. 첫째 아이는 엄청 순했는데 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이 까다로운 아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되게 고분분투하고 오늘 여기에 왔는데요. 이렇게 다른 아이들이지만 부모님께서 그 기질을 잘 파악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환경을 잘 조성해 준다면 틀림없이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의 여정을 잘 마무리하고 성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모님들 믿으시고요. 누구를 믿냐고요? 부모님 스스로, 그리고 우리 자녀를 믿으시고 우리 아이들이 가는 방향을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